딱 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부실 대응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 경찰특별수사본부가 오늘 오전 경찰청장, 서울청장, 용산서장의 집무실 등 55곳에 달하는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책임 규명이 이루어져야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좀 더 분명해질 것 같네요. 오늘의 프레스룸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무르익은 단풍이 하나둘 떨어지며 낙엽이 켜켜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무난한 가을 날씨 덕에 바깥 활동을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을 자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해가 지고 나면 금세 쌀쌀해지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10도로 출발하고 한낮에는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이렇듯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한낮에 20도를 웃돌며 더욱 포근하겠습니다. 공기질도 대체로 깨끗한데요. 하지만 대기가 정체하면서 오늘 밤부터 수도권과 충청 지역의 대기질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내일과 모레 공기가 탁해지는 지역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전남 동부, 영남 일부 지역의 대기가 바싹 메말라 있습니다. 이들 지역 현재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큰 일교차 속 건조한 날이 많겠습니다. 전국에 내리는 비 소식은 주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가 그친 뒤 막바지 가을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 저녁 하늘에선 개기월식과 천왕성 엄폐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맑은 날씨 덕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관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저녁 하늘에서 펼쳐지는 우주쇼 감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만 감상하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덕수궁 돌담길 앞에서 MBN 날씨 박선아였습니다. 오후 3시 지금 이 시각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리 바로 만나보시죠.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실 첫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실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장관 참모 중 사의를 표명한 사람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주로 김대기 실장에게 야당의 질의가 몰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뒤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 등을 뽑는 중간선거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부터 실시됩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이 러시아의 미국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측근은 우리는 미국 선거에 개입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며 우리만의 방식으로 정확하게 외과 수술하듯이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됐던 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기한 하루 전인 오늘 석방됐습니다. 이 구속 판단이 맞는지를 묻는 구속 적부심에서 법원이 현금 1억 원 납입, 등록된 주거지에서 거주하고 사건 관계자 접촉 불가 등의 조건을 걸고 석방을 결정한 건데요. 이 서 전 장관은 해수부 공무원이 자진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어긋난 내용을 군 정보망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구속됐지만 이번에 석방되면서 불구속 기소 전망이 나옵니다. 큐시투데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 네,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 국감 소식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제목은요. 김대기 실장 문책 논할 때 아니다입니다. 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회 운영위에서 이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당초 지난 3일에 이뤄졌어야 하는데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만큼 미뤄져서 오늘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오후 2시부터 다시 속개가 돼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선 이 책임자들의 거취 관련 공방이 뜨겁게 오갔습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총리, 그리고 장관, 경찰청장 등 내각의 구성원 중에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네. 그럼 대통령실 참모진 중에는 사의를 표명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 실장님이 문책 인사를 건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사람도 없고 문책 의사를 제안한 적도 없다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 김대기 비서실장이 지금은 문책을 논할 때가 아니다. 사태 수습에 집중해야 하고 이 장관과 총리를 경질하면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우겠느냐라면서 이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014년 세월호 참사 같은 때를 보면 이 책임자였던 해수부 장관이 사태를 다 해결하고 8개월 뒤에 사퇴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어서 또 하나 이 논점이 됐던 점이 이태원 참사를 사고로 표현하느냐 아니면은 참사로 표현하느냐 이 명칭을 놓고도 여야 며칠째 맞붙는 중입니다. 오늘 상황 역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당면 현황에 보면은 이태원 사고 후속 조치로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이것을 사고로 인식하는 것인지 참사로 인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로는 애도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사고로 표현하고 또 사망자 내지는 사상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희생자로 표현하지 않고. 저는 용어까지 정쟁 대상으로 삼는 멘탈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과 민주당 의원님들이 사고라고 하시면 진정성이 담긴 애도이고, 정부에서 사고라고 하면 애도가 아니고 잘못된 말이라는 주장에 참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처음에 이제 사고 사망자 그렇게 말한 거는 재난안전법에 있는 그 법률적 용어를 중립적으로 쓴 것 같습니다. 중대본에서 이제 실무자들이 이렇게 썼는데 저희는 지금 뭐 그 용어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네, 지금 이 같이 현재 3시 26분을 지나고 있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실의 국정감사 내용 짧게 좀 영상으로 보고 오셨는데, 지금 이 국감장에서 가장 좀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은 어쨌거나 이태원 참사에서도 야당은 거취 부분을, 책임자 거취 부분을 좀 강력하게 좀 집중 질의를 하고 있고,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밖에 좀 다른 사안들을 또 질의를 하면서 사실상 여야가 붙지는 않고 이 야당과 이 정부 쪽 대통령실과 좀 이렇게 붙는 지금 그런 형국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에선 책임자에 대한 문책, 거취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당사자 중에서 거취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사람은 없죠.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총리님 사의 표명할 마음 없으십니까? 수사를 지켜보고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그 수사가 있어야지만 책임을 느끼시는 거예요? 대통령께 사의 표명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사의 표명한 적은 없습니다. 떳떳하게 책임지고 사퇴할 용의는 없습니다. 책임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사퇴하는 것만이 책임을 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근데 그 책임이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인가요? 여러 가지 지금 큰 희생이 난 것에 대한 제 마음의 책임입니다. 네, 윤경호 의원님, 지금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로 열흘째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책임자인 사람들은 책임을 지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다, 물러설 생각은 없다라는 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거취 표명 자체가 본인이 아니라 이 공이 윤 대통령한테 넘어가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임명직의 경우는 대통령의 결정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뭐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의 표명 이거야 말릴 수는 없지만 사실상 대통령의 뜻이 결정되기 전에 본인이 먼저 거취를 그렇게 쉽게 표명하기 힘들어요. 네. 이런 국민 정서가 정말 무참할 정도로 깔아앉아버린 이번 이 참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휘 책임, 관리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도의적인 차원의 책임, 이게 크겠죠. 그걸 뭐 정치적인 책임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책임은 아까 한덕수 국무총리의 답변처럼 수사 결과, 기소 여부, 네. 뭐 법적으로 잘못했느냐 안 했느냐, 뭐 쉽게 말하면 직무유기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네. 그러나 국민 정서는 사실 그거에 따라서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라고 넘어간다 한들 과연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인가. 그 두 저울질에서 어떻게 과연
국민 정서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쪽으로 갈 것이냐. 그게 궁극적으로는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롯이 부담이 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분들이 버틴다 아니면 윤 대통령이 장관이나 뭐 여러 분들을 그냥 이대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담은 오롯이 윤 대통령이 지금 져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 때문에 결정은 결국 윤 대통령이 할 겁니다. 그러나 임명직의 경우는 그렇습니다만 선출직의 경우는 정말 자발적인 사이 아니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나 어제 그제 나와서 국민들에게 가장 상처를 준 분이 바로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이번 사고의 정말 제1선의 책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용산구청장. 네. 용산구청장은 정말 선출직이라는 것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지만 과연 저분은 그대로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갖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임명직의 거취는 뭐 대통령 그 윗선의 판단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도의적인 이 책임 부분은 확실하게 좀 져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열흘째 책임자가 대체 누구냐, 문책을 누구한테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지금 두고 공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열었다라는 내용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민지숙 기자, 이게 원래 비공개 회의였어요. 앞부분만 잠깐 공개하고 전체가 비공개인데 이게 전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비공개로 진행한 회의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총 1만 자에 달하는 분량이었는데 언론에서는 1만 자 경찰 질타였다 요약을 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우리나라 경찰이 그렇게 엉터리입니까? 우리 경찰이 그런 엉터리 경찰 아닙니다. 정보 역량도 뛰어나고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 112 신고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정도 되면은 저게 6시 반부터 사람들이 정말 이거 막 숨도 못 쉴 정도로 죽겠다고 하면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걸 조치를 안 해? 네, 이 밖에도 공개된 전문에는 사고를 막는 것도 위험을 감지해야 하는 것도 경찰 몫이다. 나도 거기 이태원 거리를 잘 알지만 이러면서 이렇게 경찰의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음을 꼬집었습니다. 네, 지금 민지숙 기자가 짧게 잘 좀 얘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1만 자 경찰 질책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경찰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꾸짖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기조가 어제 행안위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현안 질의가 있었죠. 여기에서 친윤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기조가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이임재 이분의 수상한 행적은 미스테리 수준이에요. 참서 방조, 구경꾼, 살인 방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문건이 보고됐다는 걸 삭제를 지시했답니다. 이거는 범죄 은닉이고 증거 인멸이고 긴급 체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의아스럽게 생각하시는 거. 9시 30분경 상황을 인지한 용산경찰서장이 11시가 넘었어야 현장에 도착을 했다. 현장을 뒷짐을 지고 걸어 다녔다. 네, 이 친윤계로 꼽히는 의원들이죠. 장제원 의원, 정점식 의원도 굉장히 날을 세워서 경찰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을 굉장히 콕 집어서 좀 질타를 했는데 이게 또 이렇게 비공개였는데 공개된 건 굉장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이 공개를 한 이유가 뭘까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또 한편에선 정부의 이태원 참사 관련 대응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이수아 기자. 네, 저희 MBN 그리고 매일경제가 의뢰한 여론조사입니다. 대통령이 6개월 취임을 맞아서 좀 여론조사를 진행한 건데 이 이태원 참사 수습과 원인 규명을 잘 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긍정평가가 30.3%였고요. 부정이 52.9%였습니다. 넘어섰고요. 이 윤통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전체 34.6%, 부정이 62.3%로 나왔습니다. 네, 지금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여론에서는 지금 그렇게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경찰을 정말 수십 번 언급을 하면서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만 질타를 했지 이상민 장관 행안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상민 장관을 유임하는 걸까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와중에 오늘 국회를 찾은 이진복 정무수석이 기자들과 좀 얘기를 나누는데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혹시 장관 경질이 가능한 겁니까? 물었더니 대통령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그럼 대통령이 장관은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보는 겁니까? 물었더니 하는 얘기가 그런 걸 읽는다고? 완전히 도사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물론 기자들하고 주고받는 반농담식의 얘기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이런 흐름을 보면 이상민 장관은 유임으로 좀 흐름을 타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어제 대통령의 질타를 보면 일단 경찰은 이번 책임을 많이 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경찰의 책임이라는 게 지금 일단 도의적인 책임이 아니라 실제 사법적인 책임을 지금 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사법적인 책임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좌우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대통령의 전반적인 기조는 선수습, 선조사 네. 후에 일단은 책임을 묻겠다 이런 기조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이번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임명됨으로써 처음으로 6개월 만에 네. 내각이 이제야 완성이 됐습니다. 맞아요. 근데 아직도 사실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국민권익위원장이라든지 또 방송통신위원장이라든지 여전히 지금 아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완전체로 사실 윤석열 정부가 구성됐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되고 또 장관 하나 임명하기 위해서는 몇 개월이 좀 걸리거든요. 네. 이제 더군다나 이상민 장관은 또 윤 대통령의 거의 핵심 측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이 경찰 개혁 이것들이 이제 강도 높게 주문했는데 이거를 실제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은 일단 이상민 장관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대통령은 아마 이제 이상민 장관의 유임은 거의 확고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즉 대통령의 생각은 이 문제를 그냥 단순히 몇 명 자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지난 세월호에서도 봤듯이 실제 어떻게 시스템을 바꾸고 어떻게 제도를 바꾸느냐 여기에 이제 방점이 있는데 네. 그 역할을 해야 될 장관이 없어져 버리면 또 몇 개월 허송세월 하고 이 문제는 그냥 끝나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선 현재 있는 장관을 통해서 이 제도 개혁, 시스템 개혁, 그다음에 네. 매뉴얼 등 이런 것들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일괄적인 어떤 책임을 진다면 지지 이 당장 현재 사람을 어떠면서 경질시킨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아마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향후 어떤 시스템, 제도적인 부분을 고치고 제대로 좀 완비를 하려면 결국은 장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판단을 윤 대통령이 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하는 얘기가 그러면 경찰만 질책을 하고 경찰한테만 책임을 지우는 거냐? 꼬리 자르기 아니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듣고 오시죠. 왜 4시간 동안 쳐다만 봤냐? 상식받기다. 납득이 안 된다며 반말로 호통치듯 험악하게 경찰을 다그쳤지만 정작 이는 국민이 대통령께 묻고 싶은 말입니다. 정부 무능을 가리려 참사 책임을 경찰 선에서 꼬리 자르려는 것에 더해 경찰 손보기의 기회로 삼으려는 것이 분명합니다. 네, 이런 꼬리 자르기 지적에 더해서 야당은 이번 이태원 참사 대통령 관저에 배치된 과도한 경력 때문이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200명 이상의 상당수 경찰력이 윤 대통령 한남동 관저 경비 등에 묶여서 당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네. 이 참사 직후에 또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어제도 안귀령 민주당 부대변인을 통해서 당 이견이 그런 취지로 나왔습니다. 네. 오늘 국감에서 이 여당 의원이 이런 유언 비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경호처장이 직접 답했습니다. 200명보다는 훨씬 적은 인원이 현재 관저에 배치돼 있다라면서 기존 청와대 경찰력과 유사한 규모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한남 관저의 경우에는 오늘 또 새 소식이 있었는데요. 네. 윤 대통령 아직까지 이사를 안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한때 논란이 됐었는데 그랬죠. 어제 이사가 끝났고 오늘 이곳에서 첫 출근을 했다는 내용이 이 대통령실 발로 새 소식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저 모습이 지금 출근하는 모습인 걸까요? 맞습니다. 저 내용을 대통령실에서 미리 언론에 공유를 했다고 하고요. 언론 기자들이 일종의 풀 취재잔을 따서 저쪽에 갔다 왔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네, 사실 이태원 참사 관련해 오늘 국회에서 운영 예결위 여러 회의가 있었는데 네. 여기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이재명 대표는 네. 이태원 참사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현장으로 갔어요. 네, 먼저 이태원 파출소를 찾아 파출소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뒤에 한 유튜버가 이태원역 1번 출구에 유가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자 그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유가족이 주저앉아 오열했다고 하는데 네. 이재명 대표 카메라 치워달라며 그 앞에 함께 쭈그려 앉아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태원 책임 공방 지금 뭐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도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 뭐 어제는 행안위, 오늘은 뭐 운영위 곳곳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더해서 문자 노출로 또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 사실 한동안 문자 노출이 좀 없다, 잠잠하다 싶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사진에 뭐가 찍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이 시각 국회 행안위가 진행되는 시간에 네. 문진석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정치권의 또 다른 이슈가 됐습니다. 발신자는 이현희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인데요. 네. 이 내용을 같이 보시면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단이나 사진,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제기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한데 모아서 당 차원의 발표와 별도의 추모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안까지 적혀 있는데요. 네. 이 문자 이런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이 참사를 정치화한다 논란이 거세지자 문 의원은 개인의 의견일 뿐 거부의 뜻도 분명히 전했다 이렇게 선을 그었지만 네. 국민의힘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체 희생자 명단,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서 당 차원의 발표와 함께 추모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말은 이태원 헬로윈 참사를 대하는 민주당의 속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유가족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폐륜 행위입니다. 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사람은 못 될지언정 괴물은 되지 말자 이런 말을 전하고 싶다고 비판했고 여기에 장동혁 의원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고 하는 거라면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지금 뭐 개인 의견이라고 일축은하긴 했습니다만 윤경호 위원님 지금 보면 문진석 의원이 전략기획위원장입니다. 근데 전략기획위원장한테 문자를 보낸 사람은 민주연구원의 또 부원장이에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오해할 법하다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두 사람이 주고받은 내용에 그쳤다면 뭐 얼마든지 할 만한 얘기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내용은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아니면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 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나 처음에 참사가 일어났을 때 국민의힘 쪽에서 네. 추모의 시간이지 추궁의 시간이 아니다라는 얘기의 연장선에서 지금까지도 계속 아까 관리 지휘 책임이 있는 장관이든 아니면 몇몇 수장들의 거취 문제 관련해서도 그런 얘기만 나오면 지금은 문책의 시간이 아니고 규명의 시간이다 이런 식의 얘기. 그리고 저런 공격이 들어오면 왜 정쟁으로 가느냐. 물론 여야가 싸우는 건 당연히 정쟁이죠. 네. 그러나 이런 참사의 원인 한마디로 얘기하면 딱 그 시간에는 국가 운영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왜 그랬는지 그리고 그게 다시 재발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도는 가려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것들이 뭔지 그걸 우선순위를 좀 부여해 나가는 게 지금 여야가 할 일이지 뭐든지 뭐 민주당이 제기하면 이쪽에서는 그건 정쟁이니까 하지 말자. 반대편의 상황에서도 그와 비슷한 그런 모습은 아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국민 정서나 국민들의 이 아픈 마음을 의무하고 달래는 데는 한참 동떨어진 게 아닌가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책임 규명도 해야 하고 뭐 대책 마련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참 많은데 여야가 정쟁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필요한 논의를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일침을 주셨습니다.
다음 순서 민지숙 기자가 준비했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이템 제목은 마약 단속 때문 대 직업적 음모론자입니다. 네, 얼마 전 청담동 술자리 의혹으로 크게 맞붙었던 김의겸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어제 법사위에서 또 한 번 크게 충돌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의혹에 대해서 맞붙었는데 영상 직접 보고 오시죠. 당시 배치된 형사의 기본 임무는 마약류 범죄 예방 단속이었다. 의원님, 검찰은 그날 마약 단속한 적 없고요. 그리고 검찰 마약 단속 체제에 경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이 마약 성과내는 게 저랑 무슨 상관이 제 질문입니다. 있습니까? 네. 한동훈 장관께서 시행령 개정하면서 마약 범죄를 경제 범죄에 집어넣은 뒤로 마약과 전쟁 치를 각오로 임하라라고 대검에 지시를 했고, 그래서 마약과는요 전쟁을 치러야 맞는 겁니다. 하기 아니 위원님은 모든 게 다 저로부터 비롯되는 건가요? 위원님 저한테 얘기한 거가 어떻게 됐습니까? 청담동 한동훈 술자리하면서요. 한동훈이 없어졌던데 이제는? 지금 여기서 그 문제를 지금 아까 의원님은 공직자로서 매번 무거운 모든 책임감을 것을 느낀다라고 지금 하시는 분이 자,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그 얘기 위원님이 책임감이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자, 매번 이런 식이시잖아요. 매번 어떤 걸 던져놓고 나서 그냥 던져놓고 그럼 언론에서 받게 하고 그다음에 주워 담지도 못하시죠? 해결도 몇 번 안 하시고 사과도 없으시고요. 제가 그걸 왜 사과를 해야 됩니까? 자, 장동혁 의원님. 그러면 제가 아직도 그 자리에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말씀이 없으세요? 네, 김의겸 의원뿐 아니라 이어서 김남국 의원과도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대응이 소극적으로 우려된다라는 그 반응이었던 건데요. 네. 한 장관 또다시 검수완박을 언급하며 반박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 김 의원이 이 사고대책본부를 이 대검에 두는 것이 이례적이다. 이 세월호 등은 합동수사본부를 꾸리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네. 이 수사권을 박탈하지 않았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현재 제동상 검찰은 이 직접 수사권과 지휘권이 없다고 반문한 건데요. 이 김 의원이 이제 한계점에 대해서 말하자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재차 얘기하자 네. 다시금 또 수사권이 없자고 재차 지지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한동훈 장관이 원래도 좀 전투적이긴 한데 네. 어제 모습을 보니까 더 전투적으로 좀 변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이것뿐만 아니라 예결위에서도 이렇게 논쟁이 벌어졌죠. 지금 이제 야당의 일각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마약 단속 때문에 지금 참사를 못 막았다라는 것인데 네. 일단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일단 마약 단속은 지금 우리나라가 마약 확산이 너무나 빨리 돼서 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대검이나 경찰 차원에서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하고 한동훈 장관하고 현장에 나가 있던 이 마약 담당 형사들 50명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안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마약 담당 형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때 137명이 이제 파견됐었는데 그 중에서 50명이 이제 마약 담당 형사들이고 나머지가 이제 경비 담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약 담당 형사들과 경비 담당 형사는 분명히 서로 임무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마약 담당은 사복을 입고 그 클럽이나 이런 데서 마약 거래를 이제 잡아내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경비하는 쪽은 이 전체 어떤 교통이나 이런 것들을 상황을 관리하는 것인데 당시 장면 보시면 알겠지만 용산서장을 중심으로 해서 경비하는 경찰이 지금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겨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3단 논법으로 한동훈 장관이 지금 책임이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고 또 대통령실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용산으로 옮겨서 대통령실은 101 경비단, 202 경비단 그래서 이 경찰은 따로 뽑습니다. 대통령실 관자 이 경비는 따로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죠. 자, 그리고 당일날 시내에서 시위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죠. 15군데에서. 수만 명이 대통령실을 향해서 행진을 했습니다. 여기에 수천여 명의 기동대가 파견이 됐어요. 왜 그거는 이야기 안 하시죠? 거기에 민노총, 촛불행동 등등해서 많은 시대들이 갔는데 네. 거기에 경비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야당 의원들은 그건 아무 이야기 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마약하고 지금 뭐 대통령 경비실 때문에 못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경찰 제도를 조금만 알아도 이거는 알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자꾸 한동훈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저는 좀 납득이 어려운 사실 같습니다. 네. 지금 이현종 의원님은 국민의힘의 얘기랑 좀 결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각각의 경찰도 이 업무가 파트가 다 다른데 이게 마약 때문에 이거를 못했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 중에 예결위 얘기가 나왔습니다. 민지숙 기자. 네. 어제 법사위뿐 아니라 예결위에서도 사실 굉장히 좀 공방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관련된 질의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회의장을 발칵 뒤집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추진하는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이 원인이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왔어요. 김어준 씨가 만들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하고 또 김어준 씨가 주도해서 더불어민주당 전체가 빨려 들어가고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당이 거기에 가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장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지난 2일 황운하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나와 한 발언이 이런 논란의 도화선이 됐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저는 이제 의아한 것 중에 하나가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 79명이 투입됐다는 거거든요. 기동대도 없이 79명을 그 사법경찰만 그쪽에 집중 투입할 거라면 경찰 혼자 판단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마침 대검에서 불과 그 2주 전에 마약과의 전쟁 한동훈 장관이 선포했거든요. 그 우선순위가 달라졌다고 할 때 그 안배를 그쪽에 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용산에서 이번에 마약 성과를 많이 내보자. 대대적인 여기에 검거. 집중하다 보면 그리고 여기 뭐 광화문에서 집회 있다고 노총도 집회나 무슨 촛불 집회나 뭐 이런 거에 집중하고 하다 보면은 이게 안 보이는 거죠. 지금 혼잡 상황에서 이런 압사 사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겁니다. 엉뚱한 데 신경 쓰느라고. 네, 한동훈 장관 이런 의혹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불쾌했는지 직업적 음모론자 이런 강경한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제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좀 선을 넘었다, 사과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국회의원에게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지적했고 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도 품격에 맞지 않는 행동이다 이렇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한 장관은 음해를 받은 당사자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물러서지 않다가 정회에 정회를 거듭해 회의가 길어지자 결국 자정을 넘겨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지금 두 번의 정회 끝에 자정이 넘어서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유감 표명을 했다는 건 결국 사과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결국 유감 표명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가면서 뭐 네. 사과를 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긴 했는데 네. 결론적으로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를 한 건 아닙니다. 이 법무부 측에서도 어제 늦은 시각 이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는 입장을 전달했는데요. 네. 예결위가 파행을 겪고 자정까지 넘어가는 상황을 두고 유감 표명을 한 것뿐이지 해당 발언을 취소하거나 사과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오늘 한동훈 장관도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듣고 오시죠. 국민 모독이다, 국회 모독이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사과는 포함된 음모를 터뜨린 사람들이 해야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직업적 음모론자로 지목이 된 사람 황운하 의원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가만히 있지 않겠죠. 황운하 의원 오늘 바로 SNS에 한 네. 장관 공수처에 고소하겠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한 장관의 발언은 현행범으로 체포돼야 될 수준의 명백한 아이고. 범죄다 이렇게 네. 비판했는데요. 조금 전에는 기자들에게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한 장관이 사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저에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이나 이 검사 출신들의 공통점은 절대로 사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는 그런 그 검찰 조직 문화의 특성상 한 장관이 이 사과하리라는 기대는 전혀 안 했습니다. 네, 지금 황운하 의원도 한 장관이 사과하리란 기대는 아예 안 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윤경호 위원님. 근데 이렇게 되면 야당이랑 지금 사실 해당 상임위 위원들과는 뭔가 같이 좀 일을 해나가야 되는 입장일 텐데 계속 좀 척을 지고 가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것도 있고 더 중요한 거 있죠. 예결이 열리고 나면 네. 지금 정부가 국회 협조 내년도 예산은 통과돼야 되잖아요. 네. 그 통과되지 않으면 준예산 가지고 정부 운영하나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 가서 하고 그다음에 막후에서 또는 막전에서 야당과의 원활한 협치 이게 필요한 이유는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무위원으로서의 한동훈 장관 저기서 저렇게 결기 있게 얘기하는 거 아마 지지층들은 잘했다고 박수 칠 겁니다.
또 그걸 본인이 즐긴다는 표현이 좀 지나칠지 모르지만 의식을 할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위에서 조금 더 크게 보면 이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거냐. 야당이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끝까지 몽리를 부려버린다. 한동훈의 저런 태도에 대해서 그래 우리 양쪽 다 한번 힘 대 힘으로 해보자라고 나올 경우 어떡하냐. 이런 걸 감안하면 네. 과연 국무위원으로서 예결위 장소에서 저런 태도는 바람직할 건가. 아마 주위에서 오히려 여당 내에서 질책과 뭔가 한마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지지자들한테는 굉장히 좀 환호를 받았을 것이다. 그걸 의식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장관이 다음 총선에 나올 확률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걸 제가 여기서 뭐 예단할 수는 없지만요. 네. 특정한 지역, 그러니까 보수당의 보수 쪽의 정당에서 내놓는 후보에 대해서 거의 맹목적인 지지를 보내는 곳에서는 한동훈 장관 정도의 뭐 캐릭터를 가진 네. 내놓으면 당선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자체가 과연 정치인으로서의 변신 이걸 위한 지금 디딤돌이다. 그렇다면 그것도 굉장히 사실은 위험해 보이는 거죠.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나온다면 당선 가능성은 굉장히 높겠으나 일단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죠. 강재묵 기자가 준비했죠. 네, 다음 아이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신구 권력 이번엔 개싸움, 이 고미 송강 거취 충돌입니다.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이 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선물이었죠. 이 풍산개 고미, 송강이 그리고 이제 고미가 낳은 새끼 다운이까지 이 퇴임으로 경남 양선 사저로 이 문 전 대통령이 데려가 키우고 있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이제 키우던 사람이 키우는 게 맞지 않냐며 양측의 대화 그리고 또 합의 아래 이 문 전 대통령이 위탁받아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 형식이었거든요. 네. 먼저 관련 내용이 당시로는 당선인 신분이던 윤 대통령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강아지는 아무리 정상간 뭐 해서 받았다 해도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워야지 주인이 바뀌면은 강아지는 좀 일반 물건하고 다르죠. 그러면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주시는 거세요? 아니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뭐 그거는 저 사저로 가져가셔도 되지 않나? 저한테 주신 다음 내가 잘 키우고 근데 사람 중심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정을 자기한테 많이 쏟은 주인이 계속 기르게 하는 것이 그게 오히려 그 선물의 취지에 맞는 거 아니겠어요? 이 문 전 대통령이 이 풍산개 3마리를 정부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표하면서 이 신구 권력 갈등이 이 풍산개 거취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갑자기 왜 반환을 한다는 겁니까? 네, 이 그 반환 관련해서는 이제 반납 의사를 밝힌 것은 이제 예산 문제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이 월 250만 원에 이르는 양육비 문제가 있었던 건데요. 네. 이 대통령 기록물법 여기에 따르면 이 국가원수가 받은 선물은 대통령 기록관에 이제 넘겨야 합니다. 다만 이 대통령 기록관으로는 동식물을 관리할 시설이 없거니와 네. 시설도 없거니와 이 동물 복지를 고려해서 이제 문 전 대통령이 기록관과 협약을 맺은 바가 있었습니다. 네. 이 관리비를 국가 예산 아래로 지원받고 이 고미 송강이들을 위탁하기로 한 내용이 그것이었는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료값 그리고 이제 자료가 나갈 텐데 사료값과 의료비 또 관리 용역비 등이 이 예산 아래 지원받는 관리비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해당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행령을 마련하는 방안이 현재 추진 중이었는데 아직까지도 또 이제 지금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이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이 반환 의사를 표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반환 의사가 전해지면서 이 여당에서는 사료값이랑 관리비가 아까웠던 거냐라는 질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권성동 의원이 SNS를 통해서 쿨하게 파양하냐, 참으로 비겁하다라는 글을 SNS에 걸었습니다. 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에는요, 이 김정은 위원장의 선물을 받았을 때는 이 위원장을 보듯 애지중지했는데 나라가 관리비를 안 준다고 반납하냐, 개 3마리도 건사 못하는데 나라를 5년이나 통치했다라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 풍산개 3마리를 키우는 걸 두고 저희가 아까 키워드로 개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의아한 게 저는 사실 개를 키워본 적이 없긴 합니다만 강재목 기자. 지금 개 3마리 키우는데 한 달에 250만 원이 드나요? 네, 뭐 보육비에 뭐 빗대어 생각을 해도 이 네. 아이도 이제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이 보육비 수준이라는 건 천차만별일 수는 있겠죠. 네. 이제 이 강아지도 이제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다만 이 250만 원이라는 금액이 흔히 생각하는 그 사료값 등으로만 구성된 것은 아닙니다. 네. 아까도 얼핏 언급드렸지만 예당 금액 사료비 35만 원에 네. 또 의료비 15만 원, 이 관리 용역비로는 2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료비와 의료비 등을 합치기만 하면 50만 원 수준이고 용역비가 크게 차지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네요. 이 한 반려동물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매월 고정적으로 드는 반려동물 평균 양육비가 14만 원 수준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금액이 적절한 수준이냐 관한 내용 역시도 공방이 오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금액 관련해서 여당 쪽의 비판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강재묵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왜 250만 원이나 드냐, 개 3마리를 키우는데 진짜 그 돈이 필요하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 오늘 운영위에서 조은희 의원 얘기 듣고 오시죠. 행안부 차관은 사실상 파양이라고 하던데 대통령실이 시행령 개정을 반대했습니까? 위탁하는 거야 뭐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법제처에서 그 위탁 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라든지 뭐 그런 거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네. 그 저희는 뭐 처음에 아마 그렇게 의견을 내고는 그 다음부터는 전혀 안 봤다 그러더라고요. 실장님,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루 8시간, 주 5일, 한 달을 꼬박 일해서 최저임금이 191만 원입니다. 242만 원이면 수많은 가정에게 정말 간절한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퇴임한 후에는 국민 세금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나라 어른이시고 하니까 잘 알아서 하시리라고 봅니다. 네, 뭐 기초수급 그리고 최저임금 얘기까지 나오면서 비교 대상이 됐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조혜진 의원의 경우에는 이 보육, 사육을 위해서 200만 원을 쓴다니 대체 개를 길러본 사람이 맞냐라는 비판까지 내놨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건 이 부분입니다. 정말 문 대통령은 그럼 비용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반환을 하겠다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강재묵 기자. 문 전 대통령의 비서실 측에서 어제로 이제 공식 입장 냈습니다. 네. 현 대통령실이 문 전 대통령의 풍산개 관리에 부정적인 것 같다. 이 대통령실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설명입니다. 이 정부 측에서 싫다면 언제든 위탁을 그만두겠다는 표현 역시도 담겼고요. 이 책임을 문 전 대통령에게 미루고 싶은 것이냐며 이 사소한 문제까지 드러나는 악의에 어이없다는 표현까지도 원색적인 표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게 뭐 위탁 합법화가 중단이 된 게 문제다. 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비용을 알아서 주기로 했었는데 이게 대통령실에서 제대로 이거를 이 추후 작업을 시행령 변경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키우는 게 불만이면 우리는 뭐 그만 키우겠다 데리고 가시라 뭐 이런 입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실은 뭐라고 합니까 이수아 기자? 네, 대통령실의 경우에는 대통령실이 반대를 해서 뭐 시행령이 개정이 안 됐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 중입니다. 행안부, 법제처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인데 이 과정에 문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좀 이런 결정을 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풍산개 3마리는 향후 거치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재묵 기자? 네, 현재는 문 대통령 양산 사저에서 여전히 지내는 중이죠. 이 문 대통령 역시도 현재로서는 위탁받아 양육을 하고 있는 위탁 관리자의 입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양측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로는 국가가 다시 돌려받아서 또 이제 다른 위탁 기관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이 거치가 또 달라질 수 있는데 아직으로는 명확하게 거치가 정해지지 않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게 아니라 신고 권력 갈등에 풍산개 등이 터지게 생긴 상황입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지 꼭 열흘째인데 지금 공방이 한창인데 지금 풍산개 얘기를 할 때인가 싶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뭐 지금 참사의 아직 기억이 여전히 생생한데 지금 이 반려견 문제, 풍산개 문제로 지금 이게 정치권의 핫 이슈가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예전에 따져보면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이 김정일 위원장으로도 풍산개를 받았어요. 네. 그건 퇴임 이후에 서울대공원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공원에 지금 키웠다가 네. 잘 키우다가 이제 거기서 안락사를 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제 그 퇴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탄핵되고 하는 바람에 그걸 또 위탁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네. 처음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만났을 때 본인이 그럼 문재인 대통령 키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본인이 그동안 키우면서 가족이다 이런 표현들을 그 SNS에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이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이게 뭐 확정이 되는 문제가 아닌데 네. 지금 이거를 그냥 파양해버리겠다. 이게 사실은 물건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냥 살아있는 생물이고 반려견 키우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1,000만이 넘습니다. 근데 이 반려견 키우는 분들은 이걸 다들 이걸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기를 키우다가 파양을 하겠다. 이거 하고 사실은 거의 가족처럼 여기는데 당장 그럼 이 풍산개들 어디 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이거를 키우지 않겠다 그러면 서울대공원이나 이런 데 가서 정부가 운영하는 데 가서 거기서 크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직까지 합의가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파양하겠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어렵고 두 번째 이 비용 문제입니다. 이게 1년에 이렇게 되면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럼 이 3천만 원 지금 현직 대통령이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이 받는 게 매월 1,400만 원 세금 없이 받습니다. 네. 그다음에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 그다음에 뭐 의료비, 해외 여행비 등등해서 활동비 많은 비용을 받아요. 그런데다가 여기다가 또 이 사육비마저 한 3천만 원씩 받는다? 네. 이거는 아마 법제처나 정부에서는 굉장히 곤욕스러워서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야가 풍산개 갖고 얘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강재묵 기자가 준비했죠. 네, 마지막 아이템도 제가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 오늘 기소 유력, 이재명 공모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죠. 이 검찰이 구속기한 만료인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부원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이 검찰은 김 부원장이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둔 지난해 4월 이 유 전 본부장 등과 이 8억 4,700만 원 수사한 과정에 연루가 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이 자금 수수 공범인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 그리고 공여자인 남 변호사도 함께 기소할 전망이면서 이제 수사의 속도가 붙을 전망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만큼 공소장에 이 대표와의 관련성이 어떤 방식으로 기재될지 특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공모 관계가 언급될지가 핵심인데요. 이 앞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사이가 이 공모 내용이 이제 공소장으로 적시된 바가 있었습니다. 네. 때문에 이번 케이스 역시도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주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경호 위원님. 일단 기소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게 뭐 서초동 쪽에서 들려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이 적시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예단하기 쉽지는 않죠. 그러나 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때 일단 뭐 증거인멸, 도주 우려 이랬지 범죄 소명 이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중요한 건 이 김용 부원장에게 건네진 돈이 대장동 일당 주범들 뭐 김만배 또는 뭐 남욱, 정영학 이들로부터 나온 돈이라면 네. 이 정치자금으로 활용된 8억 얼마 외에 이들이 취했을 법한 수백억 원 또는 그 이상의 돈의 행방도 같이 시원하게 내놔줘야 아 검찰이 정말 제대로 수사를 했구나. 그리고 그중에 돈의 흐름 중에 정치자금으로도 쓰인 게 있구나라고 아마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않을까요? 네. 그에 대해서는 얘기가 쏙 빠져 있고 정치자금법으로 활용된 8억 얼마만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라며 기소를 할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공모로 거기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과연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까? 전 이번 이 관련해서는 네. 검찰이 전체 그림을 그려놓고 그중에서 일부가 이겁니다라고 하는 그런 노력이 나와줘야 결과물로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8억이 아니라 더 많은 숨겨져 있는 돈들도 같이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김용보 원장 기소가 임박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죠. 오늘이 구속시한 마지막입니다. 이수아 기자, 민주당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망신주기용 수사다. 일방의 주장을 좀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전 국민을 공분케 한 55클럽이 있었고 55클럽의 중심에는 박영수 전 특검이 있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고 심각한 이해충돌 위반 행위입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와 주변 인사들은 대선 이후 232건이나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연일 언론의 검찰발, 화천대유 일당발 폭로가 쏟아지며 이재명 대표와 주변 인사들에 대한 일방적 주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심지어 혐의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망신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민주당이 저런 이 반박 기자회견을 한 이유, 그리고 저희 프레스룸이 이 아이템을 다루는 이유 모두 결국은 그래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이냐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 이걸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일각에선 이미 소위 말해서 이미 이재명 대표 어떤 주가에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큰 타격은 없을 거다. 설령 김용보 원장이 기소가 된다고 해도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다르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시작이다. 왜냐하면 이제 김용부 원장 이어서 이제 정진상 실장도 이제 수사 선상에 올라가 있죠. 네. 지금 현재 이것뿐만 아니라 성남 FC 문제, 또 변호사비 대납 문제, 쌍방울 문제 등등 이제 계속적으로 있는 문제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하나의 부분적인 측면들, 그것만 이제 밝혀낸 것이고 전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런 등등의 것들이 다 종합돼야 이재명 대표의 어떤 혐의 자체가 증명되어 나가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검찰의 수사는 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저는 그런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짧고 굵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왜냐하면 아직 다른 혐의들에 대해선 추가적인 조사가 많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혐의들까지 한다면 이거는 사실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